엄마, 오늘도 나 때문에 힘들었어? 아니야. 도윤이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야. 새벽 4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편의점 안에서 윤서진은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작은 상처들이 빼곡했고 팔뚝에는 의료용 테이프로 붙인 밴드들이 여러 겹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낮에 재봉 부업을 하다가 생긴 바늘 자국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그 어둠을 잠시 갈라놓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진열대를 닦으면서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2시간이 지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래야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쪼개져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아침에는 아이를 보내고, 학교 급식실 청소, 오후에는 집에서 재봉 부업, 저녁에는 다시 편의점으로, 그 틈에 아이를 데리러 가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시간을 우겨 넣었습니다. 잠은 언제나 부족했고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무게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편의점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더니 짧게 인사를 건넸고 서진은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장이 일찍 나오면 보통은 먼저 보내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가. 애기 있잖아. 서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어 그냥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은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절들이 모여 서진을 겨우겨우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골목을 3번 꺾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반지하 방이 나왔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왔고 여름에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또 아픈 것인가? 급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니 도윤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지 아이는 눈을 뜨고 먼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고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올랐습니다. 병원비는 늘 부담이었지만 서진은 그것만큼은 아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아파도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이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기침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약을 먹이면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큰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서진은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여러 개가 있었고 배터리는 늘 빨리 닳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되었습니다. 서진은 습관처럼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일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의 일을.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뜬 공고 하나가 서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해강문화의료재단 디자인 홍보실 신입 채용 정규직, 학력 무관, 경력 무관, 복지관병원 홍보물 및 행사 포스터 제작. 서진은 공고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급은 지금 버는 것의 3배가 넘었습니다. 복지 혜택에는 의료비 지원과 사내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조건의 일자리가 학력과 경력을 묻지 않는다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지만 재단 이름을 검색해 보니 제법 큰 규모의 재단이었습니다. 병원도 운영하고 복지관도 여러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 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실망의 전조였습니다. 기대하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틈틈이 그려둔 아이 옷 디자인 스케치들, 재봉 부업을 하면서 만들어 본 간단한 로고들,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절실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 기회만 주시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대하지 말자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면접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오후였고 면접은 오전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면 둘 다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옆집 박정분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서진 모녀를 늘 챙겨주곤 했습니다.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급할 때 도윤을 잠시 봐주기도 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진아, 사람 목숨도 운도 때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잡아야 할 때 같네. 서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붙잡고 싶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긴장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를 깨우려던 찰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38도 7부. 병원에 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아과는 점심 이전에는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대기가 길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을 가자니 택시비가 문제였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아프면서도 엄마를 안심시키려 웃었습니다. 그게 서진에게는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면접 시간은 2시간 뒤였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면접을 포기하면 다음 달 월세와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가자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정분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질 않아. 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안고라도 가. 내 사정을 솔직히 말해봐. 안 받아주면 그 회사가 인연이 아닌 거고. 서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합격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열 때문에 볼이 빨개진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서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면접용 정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깔끔해 보이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냈습니다. 블라우스는 몇 년 전에 산 것이라 색이 조금 발해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면 그나마 나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없어서 낡은 플랫슈즈를 신기로 했습니다. 도윤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작은 가방에 여분의 약과 물, 간식을 챙겼습니다. 아이를 업을까 안을까 고민하다가 안기로 했습니다. 업으면 아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서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반지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눅눅한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에게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간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열 때문에 축 처져 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단 건물이 있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해강재단 본관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질반질 빛났고 큰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낡은 옷과 신발이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대기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진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더니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진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조금 열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해열제가 듣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은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의 지원자가 서진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애를 데려온 거야? 상식이 없네. 서진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하러 온 곳이야. 조금만 착하게 있어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간이 흘러 면접 순서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지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인사팀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여자였습니다. 공지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원자분 아이는 왜 같이 오셨죠? 면접장에는 동반 입실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서진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조용히 안고만 있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공지의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예외를 두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간절한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단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규정은 제가 책임집니다. 면접 진행하세요. 공지의 팀장이 그 남자를 보더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부이사장님, 서진은 그 호칭을 듣고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부이사장, 이 거대한 재단의 2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6해 전 대학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사람. 미래를 함께 꿈꾸었던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그 사람. 강민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1000마디가 넘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공지의 팀장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면접 진행해도 될까요? 민우는 잠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냉철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도 그중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불편했지만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예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경력 공백은 왜 생겼는지. 서진은 준비해온 대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서진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면접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했고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이 거부했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출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서진은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각오로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누구보다 절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면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서진은 그 눈짓들의 의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그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원자는 포트폴리오를 보시죠. 상황보다 실력을 먼저 보자는 게 우리 재단 원칙 아닙니까?
다른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아이 옷 디자인 스케치들, 간단한 로고들, 손으로 그린 포스터 시안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재능이 느껴지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색감이 독특하네요. 감성적인 면이 강해요. 복지관 홍보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눈을 뜨고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엄마 잘했지?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왔습니다. 서진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은 복도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과거가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6회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서진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빚 때문에 학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지만 졸업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학과에서 주최하는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학과 학생인 척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민우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알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서진은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함께 걷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끔은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민우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가난도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축제 때 민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민우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강문화의료재단 후계자로서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진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는데 진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집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강민우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우를 용서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졸업하면 나랑 같이 재단에서 일할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 같이 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서진의 자취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한미숙, 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민우를 꼬드긴 여자구나.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숙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진 아버지의 빚 서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노린 거 아니냐. 이 빚을 갚으려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지. 서진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민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빚을 당장 회수시키겠다. 내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 그 말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더 압박을 가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민우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메신저도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민우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포기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며칠 후 민우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민우가 자신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집안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진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기를 수 있을까?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민우와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아이가 웃을 때마다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6해가 흘렀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6해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아이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 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급실에 가야겠어요. 우리 재단 병원이 이 건물 옆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민우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해강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민우가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곧바로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폐렴과 기관지 경련이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았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욕심을 냈어. 면접이고 뭐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의 떨리는 어깨, 흘러내리는 눈물. 6해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이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아이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시선이 아이의 목 뒤에 멈추었습니다. 왼쪽 목 뒤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점 하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점이 민우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졌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집안 남자들에게만 내려오는 유전이라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도 같은 자리에 그 점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나이, 자신과 서진이 헤어진 시점, 계산이 맞았습니다.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 몇 살이죠?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5살입니다. 민우의 목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왔습니다. 생일은? 11월 3일이요. 왜 그러시죠?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서진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 그로부터 9달 후 11월 3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민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우가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 대신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어딘가의 희망 같은 것.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해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말을 막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태훈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6년 전 기록. 전부 뒤져봐. 통신사, 비서실, 어머니 일정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확인해.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해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표 같았던 이별이 사실은 쉼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도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던 아이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요동쳤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을 밀어내고 아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기관지 경련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서진은 그 말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작은 손가락, 가늘게 내쉬는 숨결. 그 모든 것이 서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태훈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민우는 병실 안을 힐끗 보더니 의료진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폐렴에 의한 호흡 곤란이 심해졌다고, 산소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고.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 있습니다. 도윤이는 이겨낼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면접이고 뭐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6해 동안 이 여자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왔을지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의료진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해요. 폐렴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관찰해야 합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우는 조태훈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비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하도록 처리하라고, 입원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라고. 조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민우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민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우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우가 서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진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도윤이 내 아들입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6해 동안 혼자 감당해온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쌓아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 혼자였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나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진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서진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매일 전화했어요. 수십 통, 수백 통. 내가 안 받았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았던 거예요. 서진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6해 동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태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지시한 자료 언제까지 나와? 조태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민우는 전화를 끊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실 안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6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태훈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우는 병실 앞 복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진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다가 잠시 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조태훈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파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이사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6년 전 비서실 서버. 백업에서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민우는 파일을 받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과 메일이 특정 번호로부터 차단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차단 설정은 민우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원격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조사업체 계약서였습니다. 한미숙 이사장이 의뢰한 것으로 서진의 가족 신상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의 규모, 채권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문건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우와 서진이 헤어진 지 2달 후였습니다. 한미숙은 서진의 임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막고 서진을 조사하고 임신 사실까지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서진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우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당신이 보낸 전화와 문자예요. 왜 연락 안 받냐? 어디 있냐고 묻던 내 메시지가 여기서 다 막혀 있었어요. 서진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아들을 저택 밖으로 못 나가게 하세요. 저 여자는 조용히 떠날 겁니다. 아래에는 한미숙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해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뒤흔들렸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집안의 압력에 굴복해서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를 버린 줄 알았던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떠난 줄 알았어. 연락이 안 되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밀려난 거였네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어딘가의 안도감까지 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6해라는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끈질기게 찾았어야 했는데 포기했던 건 결국 나였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도망쳤어요. 한마디 묻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싸워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숨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시선이 거쳤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거짓과 권력,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진짜 적이었습니다. 민우가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곁에 서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눈꼬리가 닮았습니다. 코의 선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점, 강집안 남자들의 표식. 민우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서진이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민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도윤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 버텨온 세월 끝내줄게요.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해 만에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원인인 사람, 그녀와의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태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장 일정을 확인하라고, 내일 오후에 만남을 잡으라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해강재단 별관, 이사장 집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한미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태훈이 따라왔습니다. 한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의가 없구나. 노크도 안 하고. 민우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한미숙은 그 서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6년 전 어머니가 하신 일입니다. 제 전화 차단, 서진 신상조사, 임신 사실 보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죠? 한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철을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미숙이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짓이야. 빚더미 앉은 집 딸 데려오면 내 인생이 망가져. 재단의 후계자가 그런 여자랑 엮이면 어떻게 되겠니? 민우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한아이가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한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상했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예요. 5살이에요. 서진 씨가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접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산부인과 기록까지 보고받으셨으면서. 한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 와서 그 여자랑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전 도윤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서진 씨와도 다시 함께 할 겁니다. 한미숙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내가 그 여자와 아이를 택하면 난 널 해강재단에서 내쫓을 거야.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민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 서류도 같이 나가겠죠? 한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가 서류철의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사설조사 업체를 이용한 내역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했더군요. 비서 인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한 기록도 있고요. 개인정보 불법 조회 건도 있습니다. 한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임,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회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에요.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나시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게 공개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한미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6년이에요. 제 아이가 아버지 없이 6년을 살았어요. 서진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고요. 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한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노쇠해 보였습니다. 권위와 위험 뒤에 숨겨져 있던 피로와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우 이사회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 전에 결정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미숙은 빈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해강재단 본관 회의실, 긴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이사회와는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한미숙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조태훈이 안건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부이사장 개인 신상 관련 보고. 두 번째, 이사장 직무 수행의 적절성 심해.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건이었습니다. 오상우 상임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이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도윤, 어머니는 윤서진 씨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법적으로 제 아들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강재단은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수장이 빚 많은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여자를 협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임신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제 연락을 차단하고 저와 그녀가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결과 한 아이가 아버지 없이 6년을 살았습니다. 민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상우 상임이사가 서류를 읽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사설조사 업체 비용과 비서 인력, 동원 비용이 모두 법인 카드로 처리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임,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 한미숙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 자료는 다 옛날 일이다. 게다가 회사 돈이라 해도 사소한 수준이야. 과거 지사를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냐? 민우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소하든 아니든 법인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과 그 아이의 어머니가요. 한미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형사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재단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강이라는 이름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게 재단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오상우 상임이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미숙 이사장 해임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미숙 이사장 해임안 가결. 한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널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어머니,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우와 한미숙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셨잖아요.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위와 위험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건 이제야 알겠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숙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봄, 도심 근교의 작은 호수공원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산책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가족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소년. 서진과 민우 그리고 도윤이었습니다. 서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해강재단 문화센터 디자인 홍보팀 과장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전시와 행사, 포스터를 직접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겸 상임이사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냉철하기만 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어떤 업무가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강해져서 축구를 하고 미술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연을 날리며 뛰어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봐요. 내 연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엄마 닮아서 손재주가 좋네. 서진이 민우의 팔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래전에 꿈꿨던 풍경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숙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한미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미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먹했습니다. 서진도 도윤도 한미숙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우와 서진이 도윤의 부탁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 한미숙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먼저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가족 나들이에 한미숙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공원 안의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한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그때 많이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민우 씨 지키겠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쓰셨다는 걸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이면 좋겠어요. 도윤이한테는 따뜻한 할머니로요. 한미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나. 우리 네 명이 한 팀이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팀 이름은 해강가족 어때? 별로야. 그럼 뭐가 좋아?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외쳤습니다. 도윤이 응원단. 모두가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 따스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해질 무렵 공원 벤치, 서진과 민우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파묻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여전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미숙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진 것을 지키려다 사랑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사랑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길들이 한 지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은 가끔 너무 늦게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쯤은 다시 웃을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네 사람 주위를 천천히 감싸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기댄 채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